지금부터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도 좀 너무 오래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편집할 때는 다 알아서 끊어서 방송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그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이제 하실 건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키워드로 흐름이었죠. 그런 그 키워드에 대한 흐름들이 답안지에 어떻게 작성돼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답안지 안에서도 전체적인 콘셉트를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답안지가 보시면 문제 답에 맞춰서 딱 이렇게 써졌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범용적인 답들을 그냥 같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 일부를 갖다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 뭐 그 강좌 시간표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약해드리는 시간은 다음 주에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8월 17일 날 처음으로 해가지고 오늘 보셨던 것처럼 송배전공학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송전공학에서 목차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하고, 변전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배전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발전공학 쪽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런 쪽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 쪽으로.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는 발전공학을 다 못해가지고 제가 발전공학에 대한 동영상 자료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촬영했던 동영상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해가지고 먼저 문제, 모의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모의시험을 본 결과를 다른 사람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편합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푸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그거를 이제 모방을 계속 하셔야죠.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3년에 뭐 300만 원 이렇게 과정이 있으니까 뭐 4년에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에 1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쓰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평생 수강반들도 있고 3년 수강반들도 있습니다. 지금 평생 수강반들은 옛날에 했던 과정인데, 그분들은 이제 그 자격증을 딸 때까지 평생 기본반, 연구반,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반, 뭐 심화학습반 등이 생기게 되면 같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그 이사장님 직강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반이 개통이 될 거니까 기존에 그 평생 수강하셨던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3년 수강반 끊으신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요반도 나가서 한번 그 부분을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조금 중복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뭐 문제풀이반 같은 걸 하고 세미나반을 하면은 그 일요 연구반하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 주축이 돼서 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옵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주가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목차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 일정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서반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넘어갈 거고요. 저번에 한번 6개월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콘셉트들만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칠판에다 아까처럼 좀 더 요약해드리는 과정을 추가를 한다든가 조금씩 그 패턴은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를 여기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 방식입니다. 아까처럼 뭐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충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시간 걸리죠? 근데 이제 휴대폰 급속 충전기에 가서 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왜? 배터리를 보내줄 수 있는 전압은 똑같은데요. 전류의 미리 HA가 틀립니다. 센 힘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신 이제 급속 충전을 하면 수명은 조금 줄어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동차의 구동 원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충전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동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 남산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왔다 갔다 하죠. 그거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자동차만 한 4억 9천만 원 합니다. 일반 버스는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억이요. 그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국내에 있는 게 한 177대인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 그걸 뭐 1000대가 아니라 뭐 몇 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 일반 승용차의 전기 자동차는 그래도 좀 쌉니다. 일반 자동차가 2천만 원이다. 전기 자동차 3천만 원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개인이 좀 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 1000만 원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뭐냐?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5가지가. 첫 번째, 인덕티브. 두 번째, 컨덕티브. 별치형, 휴대형, 탑재형. 딱 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한 용어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가서 쓰는 거죠. 인덕티브는 L입니다. L. 컨덕티브는 힘입니다. L이라는 건 변압기의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얘기죠. 뭐냐? 자석이 막 변화가 되는 거. 여러분들 충전기 같은 것도 그냥 꽂으면 그냥 충전하죠? 근데 어떤 거냐? 요즘 나오는 거는 충전기를 안 꽂고 어떻게 하냐면 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도 충전이 됩니다. 왜? 거기서 자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전류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적인 유도 현상에 의해서 되는 거라는 얘기죠. 컨덕티브는 뭐냐? 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그냥 배터리 꽂은 겁니다. 그냥. 근데 별치형은 뭐냐? 바깥에다 따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외부에 주차장이나 주유소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 시간이 깁니다. 한 8시간 충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급속 충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는 완속 충전에 대한 내용들만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별정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만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나갈 것 같습니까? 예. 한 40km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갑니다. 버스가 한 40km 가거든요. 근데 일반 광역버스가 가는 거리가 50km가 넘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가다가 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못 쓰는 겁니다.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같이 쓰는 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같이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휴대용 충전기는 여러분들 그대로 휴대용입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이 탑재형 충전기는 충전기 자체라는 건 뭐니까 AC, DC를 바꿔주는 게 렉티파이어입니다. 그 DC를 AC를 바꾸는 게 인버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인버터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 AC, DC 설비가, 충전기가, 그게 차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전선만 갖다 꽂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별치형 충전기처럼 그 조그만 박스 같은 게 바깥에 나와 있죠. 코드만 나와 있지는 않고, 이 탑재형 충전기는 그 안에 있고, 우리는 코드만 갖다 꽂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배전선로의 양방향 보호기기의 필요성과 적용 개소, 동작 특성, 문제에서 유도하는 거를 쓰라는 얘기죠. 필요성이 뭔지, 적용 개소는 뭔지, 동작 특성은 뭔지. 나와 있는 그 키워드대로 답안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채점할 때 편하니까. 순서도. 필요성 뭐냐? 개요에서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압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상호간의 보호협조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리클로저나 섹셔널라이저나 라인 퓨즈, RSA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호를 하는 게 바로 필요성입니다. 그럼 적용 개선은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어디다 적용을 하냐? 설치 기준 어디냐? 삼상령은 간선과 삼상분기점에, 단상령은 단상분기점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과부하가 흐르면은 뭐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재폐를 한다. 이런 것들이 특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특성이 이제 2F2D라는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치 기준 같은 건 3대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림을 또 추가적으로 그린다 보면은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이게 10점짜리지만 25점짜리 배전선로의 보호협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보호협조에 대한 그림을까지 이렇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까지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를 몇 대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그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10점짜리지만 이 뒤에 보시면 좀 25점짜리에 쓸 수 있게끔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2F2D라고 돼 있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라는 얘기입니다. 2F2D입니다. 이거 P라는 게 아니라 2D. 두 번은 패스트, 두 번은 딜레이. 얼마나 패스트하냐? 1사이클. 빠르죠? 근데 50에서 60사이클이니까 느리죠?
그러니까 얘는 2초 간격이고 얘는 15초 간격이고. 이게 뭐냐? 아까처럼 송전솔로 같은 가공 송전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페로는. 지중 송전솔로는 제페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공과 지중이 합해지면 어떻게 되냐? 한 30% 정도 이하인 경우는 제페를 하지만 30% 이상인 경우는 지중솔로가 제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순시라고 있고 디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하전류가 흐르다가 사고전류가 흐르면 수목이 접촉됐다든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얘가 사고가 났다고 감지해서 빨리 끊어줬다가 다시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줬는데도 사고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은 끊어주고 또 붙였는데 사고전류가 계속 흐르면은 또 끊어주고 그러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왜냐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가공솔로에 수목이 접촉이 됐다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두 번은 느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시간을 지나가도 계속 고장전류가 흐르고 있다 보면 걔는 영구고장이니까 그냥 떨어뜨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필요성이 어디냐, 왜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가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요거는 이제 세팅하는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 세팅하는 게 2초, 2초, 15초가 있으니까 순시 동작도 2초, 지연 동작도 2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루어진다고요? 총 4배까지 정정이 가능한데 보통은 제페로는 3회 정도만 한다. 2F1D를 할 수도 있고 2F2D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팅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세팅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OCR이라든가 OCGR 보호장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배전솔로 쪽에 모든 보호기기를 다 달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들이 또 ASS가 있죠. 용량이 작았을 경우. 용량이 300kV에서 1000kV 미만의 약식 수전 설비에서는 오토 섹션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바로 부하를 못 죽이니까 뭐니까 리클로저가 먼저 죽여주고 나면 ASS가 동작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리클로저하고 ASS의 보유협조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한 번씩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은 또 못 드립니다. 이런 것들 25점짜리로 나중에 연구반 가서 또 보셔야 되는 거니까. 내용은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겁니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하라고요. 리클로저가 어디 쓰여진다고 3개까지 달 수 있다고 그랬으면 3개를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섹셔널라이저가 있죠. 라인 퓨즈가 있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10점짜리지만 그림을 하나 그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리클로저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여기다 얼마든지 더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만 몇 개 그리면 여기서 아무리 내용을 많이 쓴들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림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알고 있구나. 리클로저도 알고 있고 섹셔널라이저도 알고 있고 라인 퓨즈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리클로저에 대한 정도 어느 정도 2F2D 그림 그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벌써 치부하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CB 다음에 리클로저가 있고 여기 라인 퓨즈가 있습니다. 여기 섹셔널라이저 같은 거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까 TCC 커브상에서 보유협조 내용들도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 이제 그런 용어들을 써주시면 되죠. 요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죠? 디스크리미네이션, 캐스케이딩 장애.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25점짜리 쓸 때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스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거죠. 배전선례 보호 방식에 따라서. 가공성전선례에 대한 배전망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수환망이죠.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방해, 환내, 방사상식, 예비선 절제 방식, 환상보선식, 네트워크 방식.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애워주시라고요. 헷갈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키워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가공설로, 지중설로. 키워드만 나오면 답변이 되거든요, 이게. 그 저압 뱅킹 방식 같은 경우도 방백내, 방사상식,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자꾸 반복을 해드립니다. 기본서에서.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을 키워드로 반복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기본 컨셉이 들어가니까 이번 시험 아까 제가 한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 한 5%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50% 정도. 그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서에 있던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렵다는 건 기본서에 없는 연구반에 있는 그런 조금 고난이도의 내용들을 갖다 첨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낯설고 힘들어서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번은 사람들이 좀 쉽게는 봤을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피레기를 피부 기기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를 수식을 들어 설명하셔. 이건 진행파에 반사하고 투과하고도 되는데 먼저 애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팬티 브라자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게 뭐죠? 인풋, 입사파.
그래서 2를 붙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i의 입사파 이렇게 놓고 요건 뭐죠? 여기가 투가파 여기는 반사파 진행파하고 반사와 투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상전압에서. 그래야지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똑같죠?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피대기가 있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얘 부분은 투가파니까 T 투니까 T 아닙니까? 반사파니까 백으로 되죠. R 아닙니까? R. ER. ER 플러스 ER은 ET다. ER은 ET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는 정반사고 I는 부반사니까 여기 IR은 IT죠. 요게 부반사로 되는 거고 정반사 부반사 해가지고 되는데 갯배서지에서 그거 뭐냐 전압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정반사 돼서 돌아왔다가 여기서 돌아오면서 감쇄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그리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감쇄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걸 그림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정반사고 전류일 때는 부반사니까 얘가 하나 가면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깎으면서 오죠. 원래 이렇게 있던 부분을 얘가 깎으면서 오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오는 거죠. 부반사가 되니까. 이거 올 때 얘 이렇게 되었다가 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우라고 했고요. 얘는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에우시라고 그랬죠. 개폐서지도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가지고 연산해서 에우는 겁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이 답안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나중에 다른 시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투과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전압이면 뭐 어떻게 되죠? 밑에는 요게 임피던스 Z1이죠? 이거 Z2죠? 그럼 Z1 플러스 Z2분의 뭐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입력분의 출력 여기서 나가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나가는 부분. 뭔가 들어왔죠? 요 전압에 대해서. 그 전압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압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나가냐 이거죠.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요? 전압은 무조건 Z2다. 전류는 요거 이따가 또 설명드려요. 전류는 무조건 Z1이다. 투과를 하려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럴 땐 2배가 들어간다. 얘도 2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그냥. 그럼 여기는 끝난 겁니다. IT하고. 반사되는 거는 똑같죠. 똑같은 힘이 공 던지면 공 던져가지고 반사되면 그 공이 더 세져서 오냐? 줄으면 줄었지. 예? 더 세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백으로 하는 건 똑같다. 이 R은 뭐라고요? Z1분의 Z2인데 뭔가 감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이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면 이거 땅땅땅땅 떨어지니까 감쇄하는 거니까 여기 뭔가 마이너스가 있겠죠, 가운데. 임피던스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뭐라고 ER은 Z2부터 먼저 나온다고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EI.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R은 1부터 나온다고, 무조건. Z1 마이너스 Z2. 그리고 Z1 플러스 Z2분의 요거는 II. 이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냥. 어렵지가 않죠? 외우는 방법은 투과하는 건 2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압은 2배만 Z2부터 나온다. 반사는 감쇄하니까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다. Z2 마이너스 Z1이다. 이거는 Z1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면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에 대한 수식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외워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레기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피레기가 붙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또 감쇄를 한 거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EA 네? 또는 ET는 뭐 EA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ET 투갑하는 T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A로 나갑니다. 피렉이 LA 아닙니까? 어레스터. 그러니까 A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EA는 어떻게 되죠? ET는 EA 플러스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투갑파가 (2분의) Z2 Z1 플러스 Z2 여기 동영상이 안 나오겠네. 화면에서 안 나오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식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밑에는 똑같습니다. Z1 플러스 Z2인데 이것도 그냥 아예 Z2가 먼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수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갑하니까 2분의 Z2죠. 여기서 뭔가 투과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여기로 뭔가 투과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피레기를 썼으니까 아까처럼 여기로 가는 부분이 이쪽으로 밑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를 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요걸 2a로 쓴 거죠. 그리고 2분의 1, 이걸 2i네, 2i. 요 입사파에 대해서. 요게 지금, 요 기준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투가파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뭔가 빠지는데, 왜 여기가 2배가 있었으니까, 얘는 하나만 설치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강화만큼 빠질 거 아닙니까? 전압강화가 어떻게 되죠? V는 IR이죠? V는 IR이니까 2분의 1 Z1에 I, A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이것도 피레기에. 이 제한전압은. 요게 이 I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파하고 반사하고 투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Z2에 대해서 얘가 봐서, 요게 임피던스가 크니까 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가, 또 여기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커져 나갑니다. 저기서 수식이 있는 부분은 보통 한 번 갔다가 오면은 2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임피던스가 얘가 작았을 경우는, 아까 V는 IR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작다는 건 얘가 별로 안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피레기를 달 때, 요 기기에 가깝게 단다는 건 이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작게 달아주면은, 여기 부분의 전압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여기 전압이라는 건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전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쪽에 전압이 걸린다는 건 얘도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 얘가 작게 걸리면 얘도 작게 걸릴 거니까 얘를 작게 걸리게 하려면 요걸 짧게 잡아주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림으로는 그게 이렇게 원래 짧은 구간에는 이렇게 나오고 긴 구간에는 이렇게 바로 나온다. 짧은 구간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 4, 5. 몇 미터죠? 154, 66, 22.9kV.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써줘야죠. 피레기를 몇 미터 안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몇 미터죠? 85m. 이거 몇 미터죠? 65m. 얘는 몇 미터죠? 45m. 얘는 몇 미터죠? 20m.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써주셔야 돼요. 답안지 안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저기서는 저거만 물어봤습니다. 효과적인 이유를 수식을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 효과적인 ET는 2A-2분의 V 파드 준다 해가지고 거리. 아까 이게 거리가 그 부분이고 컨셉은 그겁니다. 2배만큼 가는데 2배만큼 그 가는 거리를 줄여주면 되고, 그거는 뭐냐? 여기 들어온 속도에 따라서 아까처럼 공을 세게 던지면 그만큼 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파 속도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ET는 뭐 EA 플러스 V분의 ESL 파드 준도가 있고 밑에 전파 속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다른 관점에서 원래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걸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답안지만 보자면 저렇게만 쓰고 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거를 이쪽에다 갖다 썼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21900에 20m가 넘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저거에 의해서 수식의 전파 속도가 지금 예제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킬로볼트가 크게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피레기 한 번 더 달면 됩니다. 20m 이내에 되면 여기 이게 20m 이상이 된다고요. 그럼 임피던스가 크니까 임피던스 작게 만들어지는 건 여기 피레기 하나 또 달면 여기 임피던스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을 짧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나온 게 바로 요 수식이란 얘기죠. 지금.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부터 해가지고. 요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 사실 이제 그 장거리 송전솔로의 전파정수 부분, 위상정수, 전파정수 그 특성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응용을 해서 10장에 가서 이상전압에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하고 요거하고는 내용은 좀 틀린데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앞에 거는 수식이고 여기 보시면 피레기한 기기 보호를 어떻게 한다? 피레기는 뭐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피레기는 이상전압을 방전하는 장치다. 그래서 갭타임하고 갭리스 타입이 있고 설치 장소는 가능한 피보기에 근접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왜? 이 수식 때문에. 이 투과파는 이 피레기의 제한전압 플러스 V분의 ESL로 투과파가 변압기에 인가가 되니까 그 인가되는 그 전압을 낮게 해주려다 보니까 이 L을 작게 해준다. 이게입니다. 여기서 답안지는 이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땐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부터 그런 원리가 나왔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답은 이걸로 써주셔야 됩니다. 저걸 써주시면 틀립니다.
자, 맹점보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맹점보호.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블라인드 포인트. 보호가 안 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보호계정기의 역할과 기능. 그거 할 때 그림 그리라고 했죠. 역할이 뭐였죠? 2개? 기본서에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역할 2개가 뭐였죠? 첫 번째, 사고 제거. 2번째, 사고 파급 방지. 사고 제거는 보안 유지하고 똑같고, 사고 파급 방지는 신뢰도 유지하고 똑같고.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왜냐면 블라인드 보호지만 보호계정기 역할에 대해서 좀 써주고 난 다음에 블라인드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딸랑 블라인드 포인트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보안 유지, 사고 제거를 하는 데서 보안 유지를 하는 거고, 보안 유지를 하다 보면 이 사고 제거 계정기가 이런 게 쓰여지는 거고, 사고 파급 방지를 위해서는 신뢰도 유지죠. 신뢰도 유지를 하게 하면 사고 파급 방지 계정기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정동작, 부동작, 오동작, 어부동작, 정부동작 이렇게 그 용어들 나올 때 이런 그림들 보셨죠?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시는 이제 보호 범위가 뭐냐 이거죠. 보호 범위가 맹점 보호를 해서 차단기가 분리하는 구간이 보호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 차단기가 아니라 CT 위치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T에서 양 CT, 차단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CT가 없었을 때는 블라인드 포인트가 여기 지금 뭐 이게 좀 가려졌는데 이제 확인은 닫기가 이게 소위 보호 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CT에서 고장 CT를 설치한다 이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사실 차단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보호하는 범위가 틀려진다는 게 CT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CT를 차단기 1차 측에 다나요? 2차 측에 다나요? 보통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CT를 여기다 답니다. 왜? 보호구간이 여기까지니까. CT 위치까지. 여기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왜? CT가 읽어드리니까 여기서 읽어서 여기 구간 사고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게 극성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간극성, 가극성이. 근데 여기까지가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호하는 거죠. CT 위치가. 전류가 흘러가는 범위까지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범위.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얘가 여기서 달았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만 보호하고 얘가 여기서 달았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호를 하니까 요 사이의 구간은 보호가 안 되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블라인드 포인트라는 얘기죠. 요 맹점을. 그 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당겨가서 이렇게 가져가고 얘를 이쪽으로 당겨가서 가져가면 얘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와가 차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맹점 보호를. 이걸 어떻게 언제 쓰느냐. 보통 변압기 1차 측에 많이 씁니다. 변압기에 CT 달아놓고요. 변압기의 1차 측에 BCT에서 끌고 와서 87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BCT에서 안 쓸고 어떻게 되냐. 여기가 변압기 1차 측 차단기라고 그러면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 BCT에서 갖다 쓰면 되는데 요거는 OCR로 쓰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변압기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OCR로 인한 보호고 여기서 여기까지 87에 의한 보호를 해가지고 중복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쓴다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달려있다. 변압기가 달려있는데 얘는 OCR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얘는 이쪽으로 해서 CT의 방향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맹점 보호 구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렇게만 설치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보호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설치해가지고 요 위에까지 이렇게 보게끔 만든다. 여기 부분에 설치를 하면은 여기 구간이 보호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뭐 중복해서 같이 보는 부분으로 설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책에 다 나왔던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과 전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을 설명하시죠. 이게 관연도 문제 풀이집에 있는 걸 그냥 베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암페어 주요 법칙을 해가지고 사실상 오음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는 이 뒤에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속, 자기회로고 전기회로가 뭐가 틀리냐. 전류하고 전자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 때 전자의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들을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 전지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류는 안에서 전자 흐름대로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건데 처음에 정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얘들도 자기회로하고 전기회로인데 전기회로에서는 전류입니다.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겠죠. 자기의 흐름이 자속이니까. 속도니까. 자기가 흘러가는 속도. 전기의 흐름이 전류고.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되겠죠. 그럼 여기 자속에서 자계가 발생됐고, 전기에서 기전력이 발생됐고, 자계에서 기자력이 발생됐고, 전기의 이 전류가 흘러가는 밀도가 전류 밀도고, 이거 자속이 흘러가는 밀도가 자속 밀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은 전기 저항인데, 여기는 자기 저항이 될 거고, 이 전기가 잘 흘러가는 이 부분이 바로 도전율이라고 했죠. 고위 저항에 의해서 도전율이 결정이 된다고요. 고위 저항이 작으면은 도전율이 크겠죠. 잘 흘러가니까. 투자율이라는 뭔가 자석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투자율이 좋은 게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런 걸 쓰죠. 그래서 변압기의 효율이 높여지는 게 자석이 잘 들어가면은, 그만큼 자석이 잘 들어가면은 전자유도 현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자석의 흐름을 방향을 반대로 하는 렌치의 법칙 해가지고, 또 E는 마이너스 LDT분의 DI 해가지고 전자유도 현상이 해가지고 변압기의 효율이 좋으니까. 암몰퍼스 변압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투자율이 틀려지는 그런 부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음의 법칙, 한전 송변전 기술 용어에서 집에 오음의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계를 하기 위해서 요게 전류, 전자석이니까. 마그네틱 콘택트도 바로 전자석입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을 해가지고 땡겨졌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자석이 발생돼가지고 그 자석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의한 오음의 법칙이 자기저항을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암페어의 주요 법칙 해가지고 이 자계 부분을 여기 권수하고 전류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페어의 주요 법칙을 해가지고 쭉 풀어서 쓰면은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쓰이냐? 바로 인덕턴스입니다. 아까 작용 인덕턴스 했죠?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서 나가줘야지만 됩니다. 암페어 주요 법칙. 근데 그걸 증명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 작용 인덕턴스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그걸로 가지고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3상 1회선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게 편하니까. 자, 그거 지금 한전 200선 나중에 이제 관연도 문제 지금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에 할 것 중에 문제에서 이제 뽑아온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것 중에 똑같이 그 안에서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지금 출처는 뭐 다 어디서 다 베낀 겁니다. 이게 누가 딱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원저라고 할 부분은 딱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책에서 다 베꼈고, 왜냐면 그 책에밖에 없으니까 내용이. 변압기 이행전압 요건 뭐냐, 72의 1교시 9번, 77의 1교시 2번.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지금 100회니까, 요때는 뭐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좀 오래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행전압. 여기서는 이준우 씨의 배전공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행전압이라는 건 접지 전극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외부로부터 전이 되는 전압이다. 전이 되는 전압이다. 접지를 했을 때 뭔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된다는 건 아까처럼 접지라는 부분이 뭔가 콘셉트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송전공학에서는 어떻게 되냐? 접지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변압기 쪽입니다. 무브와 변압기 3상 불균형 취입인데 여기는 딱 갔더니 어떻게 하냐? 저압측의 정전 유도를 일으키고 고압측의 동상전압은 정전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 간의 양측 건성관 1차 측하고 2차 측의 건성 간의 정전 용량이고 저압측의 대지 용량, 저압측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간에서 뭐에 의해서? 전압 분배비에서 뭔가 비가 있다는 얘기죠. 건수비가 있고 어떤 그 팩터가 있고 알파라는 팩터가 있고 그거에서 저압으로 일이 이행된다. 이거를 이행전압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먼저 접근을 가지고 가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게 1차 측하고 2차 측에 요거를 보통 C12라고 얘기합니다. 정전장. 요거하고 2차 측하고 대지하고 C2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1차 측의 전압이 2차 측으로 이행될 때는 여기 알파라는 변압기 구조에 따른 개수하고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이게 전체의 입력이죠. 전체분의 요거에 의해서 뭔가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C12고 이게 C12 플러스 C2인데 거기에 알파라는 개수가 있고 이쪽 전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식을 암기를 안 하셔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외워진다는 얘기죠. 이 수식이.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이행전압은 차단기 불균형에도 생기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낮춰주기 위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낮춰주느냐? 어떻게 하면 낮춰줄까요? 여기 뭐가 커지면은 낮아지겠죠? 그게 뭡니까? 얘를 크게 하거나, 얘를, 이 분자를 낮게 하면 낮아지겠죠? 얘를 작게 하거나 얘를 크게 하면 됩니다. 그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작게 한다면 고좌 권성 간의 정전 차폐를 실시해서 얘를 작게 해주는 겁니다. 얘 자체를. 얘를 크게 해준다는 건 저압측에 이거 이상을 키워가지고 얘를 키워준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다 피레기를 달아가지고 방전을 시켜주거나 이행전압이 기기에 미치지 않게끔 그 방법을 써놓은 겁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전 차폐를 실시하고 콘덴서를 사용하고 2차 측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10점짜리로 답안지를 써야 되다 보니까 10점짜리로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하냐? 변압기 1차 측에 이상 전압이 가해졌을 때 2차 측에 이행되는 전압이 바로 이행전압이다. 10점짜리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종류가 뭐가 있냐? 정전 이행전압하고 전자 이행전압이 있다. 정전 이행전압은 1, 2차 간의 정전 용량에 의한 거고 여기 C12 그 다음에 여기 C2입니다. 이게 이행전압은 요 수식 나왔죠? 전자 이행전압은 뭐라고요? 1차 건성과 2차 건성 간의 유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건수비에서 전자적으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어디 있죠? 정전유도장에 전자유도장에 나와있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책은 절연변압기, 실드, 접지, 소자 앞에서 봤던 그 내용 똑같은 거죠. 컨셉은. 그런데 이거를 25점짜리를 쓴다면 변압기 이행전압을 25점짜리로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도 1차 측에 가해진 서지가 정전적 또는 전자적 유도 현상에서 2차 측에 이동하는 현상이 이행전압이다. 이행전압의 종류는 정전 이행전압이 있다. 그럼 그림 그려주고 C12, C2에 있고 알파의 C12에 1차 측에 대한 전압이 이행이 된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전자 이행전압은 건수비에 의한다면서요. 그림 그려주셔야 되고 수식 나와야 되고요. 이 건수비에 의해서 2차 측에 이행이 된다. 그래서 이 건수비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나누는 것처럼 이런 그 비율에 의해서 아까 진행파의 반사 투과처럼 이렇게 뭔가 감쇄하는 부분이죠. 이런 수식 같은 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이행전압에 대한 대책. 정전 이행전압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그랬죠? 변압기 자체에 아까 C12나 C2E를 조정을 해주면 된다고요. C12를 작게 한다. 또는 C2E를 크게 한다. 이겁니다, 지금. 서지 옵서버를 설치한다. 이런 거죠. 전자 이행전압은 마찬가지로 전자적으로 결합이 되니까 LC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역류개선, 소남요설이라고 그랬죠? 먼저 소남요설이 나온지 볼까요? 뒤에 가서. 여기, 요 설인데 이제 손실이 경감되고,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 요금이 절감되고,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대된다. 배전 용량 여유가 증대된다. 이런 것들. 소용량 감소된다. 이런 것들도 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써주시고, 그림 아까 설명해줬던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역률이 뭐냐? 아까 그림 그려줬던 SPQ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란 그림 여기 또 들어가줘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 그림을 그려주면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역률이 뭐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효전력을 제어하고 전압을 제어하고 역률을 제어하고 시간을 제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 또 써주시고. 역률 조정 방법은 뭐냐? 이렇게 나와있죠. 코사인 세타에서 1 마이너스 사인 작업 세타죠.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 부분 해가지고 탄젠트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와요. 공통접지. 사실 공통접지니까 말 그대로 공통으로 박았다는 얘기죠. 단독 접지는 혼자 있다는 얘기고 공통은 여러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독립접지고 20m 이내에 뭔가 붙어 있으면 그는 공통접지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여기. 다른 데는 그림이 있으니까. 독립접지는 장점은 뭔가 영향을 안 받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오다쿠처럼 혼자 뭘 하니까 전문적으로 뭘 하는데 걔는 혼자 외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은 잘 되는데 뭔가 영향을 안 받고 잘 굴러간다는 얘기죠. 근데 걔 하나하나 자체에 대한 영향은 받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 개를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비싸지죠. 그때마다. 근데 공통접지의 장점을 보면 묶었으니까 뭔가 돈이 싸지겠죠. 신뢰도 향상됐겠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해결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미나 반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접지 전이가 공통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등전이 접지가 되는 거예요. 공통 접지를 하게 되면 전이를 같이 해서 등전이 접지를 해줘야지만 전이가 전부 다 올라가더라도 1000볼트로 올라갔어도 이 옆에는 1001볼트가 되면 그 사이에 전이차는 1볼트밖에 안 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 서울공과학원에서 옛날에 그 했던 그 문제풀이 했던 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대용량 교류 발전기, 회전기자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정자, 회전자. 여기서 뭐냐, 전기자가 뭐고 계자가 뭐고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죠. 고정자, 회전자는 그냥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고정돼 있느냐, 도느냐 이거고, 전기자, 계자, 여자 이 부분을 아셔야죠. 여기 이제 계자 부분에 여자기가 달려있죠. 여자기에서 계자 쪽에 자석을 공급합니다. DC 자석을. 그럼 DC 자석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전류가 유기될 때 변압기처럼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냐,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나온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유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은 뭘 아셔야 되냐면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습니다. 단상은 전선이 몇 가닥이 필요하죠? 직류니까 2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럼 삼상은 몇 가닥이 필요할까요? 6가닥이 필요하겠죠. 한 상짜리가 2개 곱하기 3개니까. 근데 왜 삼상을 쓸까요? 3가닥만 써도 되니까. 단상은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삼상은 R상, S상, T상을 다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다 벡터합이 되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상을 쓰는 이유가 세 상을 이용해서 전선 3개를 써서 3개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삼상을 쓰는 겁니다. 단상은 전선 2개를 통해서 하나를 보내주는데 삼상은 전선 3개를 통해서 3개를 보내니까 훨씬 경제적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 썼습니다. 왜? 중성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삼상을 4선식으로 쓴 거, 삼상을 3선식으로 쓴 거, 단상을 2선식으로 쓴 거, 단상을 3선식으로 쓴 거에 따라서 이용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틀려지는 거죠. 용량이 틀려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그래서 얘를 회전자를 고정조작에다 삼상을 넣기가 편하겠죠. 전기자에 삼상이 유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하는 게 낫지 회전자에다 삼상을 이걸 해보려고 하십시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짧게 해서 계자 하나가 돌고 여기다가 고정자를 3개 놔가지고 한 상이 돌아가면서 벡탑을 끊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한 상을 끊어주면 되니까 여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작아져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소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삼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부분에 대한 회전자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커져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회전자에 들어가는 부분을 작고 튼튼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 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전기자엔 채택이 전압이 높고 결선이 복잡해지고 4개의 도선을 인출해야 되고 하는데 계자는 인출도시 2개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요걸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관성을 크게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25점짜리로도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직류 발전기. N극, S극에서 이렇게 직류 브러싱 해가지고 하는데 발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AC죠. 근데 여자기는 AC 타입이 있고 DC 타입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정지형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관연도 문제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 보셨을 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서 나중에 여자기가 나왔을 때 이런 그림도 갖다 써먹는 겁니다. 자, 수력발전소, 시수 방법.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상, 재질상, 성질상. 이게 뭐죠? 철탑이죠? 이 장의 가공성전설을 보시면은 구조상, 형태상, 사용목적상, 형태상.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뭐 상으로 분류를 하느냐를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는데, 여긴 치수 방법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낙차에 의한 분류, 시수 방법에 대한 분류, 발전사 운영상에 대한 분류로 이렇게 나눠진다. 해가지고 딱 써놓고 키워드를 다 써놨으니까 조금 점수를 나 이만큼 나 고대 나온 사람이야, 나 2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수 방법에 대한 분류. 그래서 수로식, 댐식, 댐수로식, 유역변경식을 해놓고 그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로식은 말 그대로 수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댐식은 댐을 가지고 하는 거고, 댐수로식은 댐과 수로식을 합한 거고,
유역 변경식은 양수 시처럼 해가지고 낙차를 양쪽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키워드는 요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4개가 안 들어가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제 많이 쓰셔도.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림이 빠지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댐인지 이게 수로식인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자, 유량도, 유량곡성. 유량도는 뭐라고요? 1년 365일을 이렇게 달별로 매일매일 이렇게 유량이 바뀌어지는. 당연히 이때 여름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때 커지겠죠? 하천의 유량이니까. 이게 베스트 믹스 전원의 그런 스크린 커브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나라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똑같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나중에 수력발전소를 질 때 여기 얼마만큼 물의 양이 풍부한지를 판단해가지고 여기에 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 경제성 판단을 할 때 유량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10년간의 평균 유량을 가지고 여기 좀 돈 되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유량곡선은 거기다 이제 보시면은 유량곡선에서는 유량도가 단순히 계절적인 변화를 본다면 유량곡선 연중 유량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그림을 이렇게 크기를 해가지고 딱 그려놓으면은 얼마 정도의 유량이 전체적으로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감싸는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11 갈수량은 물이 제일 작은 시기가 10일 정도. 그 다음에 90일 저수량은. 그 다음에 여기는 평수량은 180일.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키워드는 10일, 90일, 180일 압니다. 요게 10일이라는 얘기죠, 요게. 요게 90일이라는 얘기고요. 요게 180일이라는 얘기죠. 180일까지의 이런 범위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삼상 송전선로의 상간거리가 각각